임미현의 아침 뉴스. 탈선한 KTX는 강릉역을 출발하기 30분 전 이미 신호기 이상을 감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출발을 강행했고 3분만 달라는 마지막 요청까지도 묵살되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열차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무리한 인력 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당장 징계하지 않고 재판 결과까지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이재명 지지자와 친문 지지자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남북은 최근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를 상호 방문해 검증을 실시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탈선한 KTX가 강릉역을 출발하기 30분 전 이미 신호기 이상을 감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30분 동안 허둥대다 출발을 강행했고 단 3분만 시간을 달라는 실무자의 마지막 요청까지 묵살되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건데요. 코레일 관제센터와 강릉역 간의 교신 기록에 나타난 실상을 이재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발 KTX가 탈선한 건 8일 오전 7시 35분. 하지만 사고 30분 전인 7시 7분부터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가 큰일 났네 이거라고 강릉역과 교신합니다. 사고가 난 청량신호소 21호 선로전환기의 이상을 이때부터 이미 인지한 겁니다. 관제사는 5분 뒤인 7시 12분엔 수신호 취급할 준비를 하고 초기 대응팀을 빨리 보내라고 독촉합니다. 다시 5분 뒤엔 사고가 난 KTX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냐고 물었고 강릉역 관제원은 보낼 수 있다, 올라가는데 이상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발생 1분 전 관제사는 다시 초기 대응팀이 도착했냐고 묻습니다. 강릉역 관제원은 다 도착했다고 답한 뒤 신호부에서 3분만 시간을 내달라는데 어쩌냐고 되묻습니다. 관제사는 3분 안에 안 되면 바로 수신호를 내야 한다고 대답했고 1분 뒤인 7시 35분 결국 탈선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긴급 현안 질의에선 당시 정황을 담은 교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입니다. 누군가가 열차를 중단을 시켰어야 돼요. 굉장히 3분만 시간 더 달라고 굉장히 급하게 하는데 여기서 판단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관제사와의 통신 내역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데 조사하겠습니다. 좀 더 정밀한 사고 경위 분석을 위해선 블랙박스 판독이 필수적이지만 모든 열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블랙박스가 강릉선 모든 열차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문제의 21호 선로전환기업 CCTV 역시 사고 전날 전원이 꺼지는 바람에 녹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이번 KTX 탈선 사고 이전에는 지난달 오송역 단전 사고로 많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비용 절감 때문에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하고 안전 업무를 외주화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재 기자입니다. 잇따른 열차 사고를 놓고 보수 진영에선 어제 자진 사퇴한 코레일 오영식 사장의 이른바 친노조 경영이 기강을 해이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늦장 퇴초로 일부 승객이 차량 탈출까지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자 코레일 승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용 절감만을 노린 과거 정부 방침과 코레일의 반노동 경영이 대형 참사를 키웠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200여 명이 오르는 KTX 열차 한 대에 탑승한 승무원은 코레일 정규직 열차 팀장 1명과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승무원 2명뿐. 그동안 코레일은 승객 안전 업무는 정직원 1명으로 충분하고 일반 승무원은 승객 서비스만 맡는다며 이들의 비정규직 간접 고용을 합리화해왔습니다. 기본 안전 교육도 받지 못한 승무원들이 단전 사고 등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당연한 결과. 정작 안전 업무를 맡은 코레일 정규직 팀장이 자회사 소속인 승무원에 직접 지시를 내리면 불법 파견이 되기 때문에 손발이 따로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도노조 이대열 코레일 관광개발 지부장입니다. 안전교육들이 사고가 터졌을 때 임시방편적으로 한두 번 하는 정도, 서명교육이나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막상 상황이 닥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지금이라도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의 고유 역할을 인정하고 적절한 교육과 권한을 부여하도록 오히려 정규직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징계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일단은 1심 재판 결과까지 기다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른 최고위원, 김혜영 최고위원이 이제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 기소 관련 건 의견을 마저 듣고 내일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발표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일단 1심 재판 결과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데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지난달 경찰이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이 지사 아내 김혜경 씨를 검찰에 송치했을 때부터 당은 검찰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이 지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이재명 지지자 측과 친문 지지자 측 간의 갈등이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징계를 하자니 이재명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덮어두자니 친문 지지자들이 반발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려워서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를 친형 강제 입원 등 3가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사의 사법 처리 여부는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인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종범 수첩처럼 유죄를 이끌어낼 만한 물증 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직무와 직권의 해석 범위가 분명치 않아 유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 허위사실 공표도 무죄가 됩니다. 검사 사칭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비리를 파헤치던 PD가 사칭한 것에 대한 방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무혐의 처리돼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지사도 대장동 개발은 이익 확정식 공영 개발이어서 5,500억 원을 벌었다고 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와 검찰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밭길에 들어선 이 지사의 향후 사법 처리 결과는 물론 정치적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신병근입니다. 남북은 최근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GP에 대한 상호 검증을 오늘 실시합니다. 남북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의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은 또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염병 정보 시범 교환을 위한 보건의료 실무회의를 개최합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에 정면 대응하고 나선 데 이어서 새해에는 초중고와 대학 전반의 비리 근절에 나섭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광범위하게 퍼진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비리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 여기에다 서울미술고 등록금 폭리와 3대에 걸친 서울예대의 사학적폐, 그리고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조까지 모두 올 한 해 국민들의 장탄식을 자아낸 사학 비리들입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자 고강도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는 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사립대학 보직교원 등에게 적용되는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사립초중고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부총리 주재 교육신뢰 회복점검단을 신설해 교육 비리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초중고교와 대학 감사 결과는 새해부터 학교 이름까지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학사 비리나 부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런 부정과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비리 등으로 촉발된 사학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교육부가 새해에는 어떤 그릇에 담아낼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국정원장 특활비 재판에서 국고손실 혐의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이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석호 기자가 설명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우,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봤는데 2심에서 이를 뒤집고 단순 횡령죄만 적용하면서 형이 대폭 감경된 겁니다. 국고손실죄는 횡령 금액이 클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이 국정원장과 같은 기관의 장은 이 회계 관계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인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마찬가지로 국고손실죄를 엄격하게 판단하라고 힘을 싣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한 예산 3억 5천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근 3억 5천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겁습니다. 특히 법원이 임 전 차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당시 임 전 차장의 상관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국고손실죄에 대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선 실무자에게만 죄를 묻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윗선에게는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수 송수관이 터진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노후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20m 간격을 두고 온수관이 두 군데나 파열됐는데 한 곳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복구가 늦어져 주민 수천 명이 새벽까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이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입주자들이 모두 퇴거 조치됐습니다.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로 1991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중앙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지고 기둥 내 철근 등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재표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은 지난 7월 두부값이 오히려 콩값보다 싸졌다는 비유로 전기료 인상에 총대를 맸습니다. 당시 3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면치 못하던 한전의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 사장은 이후에도 국정감사 등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전기료 인상, 최소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가 연동제로 하는 것이 가격 시그널이 확실하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연 1회라도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최근 글로벌 요금 수준을 거론하며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전기료 인상의 군불대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도 최근 요금 인상의 무게를 싣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탈원전 비판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만 주택용 요금의 경우는 누진제 폐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제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신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권영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틀간 27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오늘 새벽 2차 조사를 마친 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를 포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언론인들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2018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언론 자유와 진실을 수호하다 숨지거나 탄압받은 언론인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중대 발표들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 하루 평균 신생아 출생인원은 179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4.9% 증가한 136만 5천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3분 부안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 반대 집회에 교사를 강제로 동원하고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에 대해서 오늘부터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교육청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작년 2월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에 베트남 여성을 끌어들인 데 대해서 베트남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현재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김정남 암살 사건에 베트남 여성을 끌어들인 데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라는 점을 사실상 자인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수요일 이 시간은 앞으로 NK 인사이드로 꾸며집니다. 그동안 김현지 기자의 IT 인사이트가 진행됐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통일부 출입하는 도성애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 기자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NK 인사이드. 예전에 IT 인사이트하고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소식으로 꾸며지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통일부를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딱딱한 정치적인 현안보다는 북한 사회나 주민들의 속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북한의 사람 사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첫 소식 궁금합니다. 예, 겨울이기도 해서 백두산 빙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빙어요? 겨울에 주로 먹는 빙어 말하는 거죠? 예, 혹시 한라산 백록담에는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요? 글쎄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백록담은 물이 말라서 바닥이 많이 드러날 때도 있고 해서 그런지 물고기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백두산 천지에는 빙어가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북한 당국이 새끼 빙어를 방류해서 번식에 성공한 것인데요. 아, 키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 연구진이 작년 7월에 빙어 치어 2,500마리를 천지로 옮겼습니다. 근데 빙어는 수온이 높으면 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기 때문에 수온을 낮추려고 얼음하고 찬물까지 갖다 부으면서 정성을 들였는데 1년 후인 지난 7월에 천지에서 길이가 10cm 정도 되는 빙어 100마리가 채집됐다고 합니다. 네. 번식에 성공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백두산 천지면은 일반 주민들도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곳에 빙어를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에는 그 빙어 말고도 산천어와 붕어 등 다양한 민물 어종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 북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산천어는 송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인데 강에서 살다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에서 산란은 합니다. 근데 제 아무리 힘센 산천어라고 해도 2,700m가 넘는 백두산 천지까지는 못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 1984년에 북한 연구진이 산천어 치어를 천지에 방류했고 번식에 성공하면서 천지 산천어라는 이름이 생겨날 정도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굳이 이렇게 백두산 천지에서 산천어와 빙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 가고 싶다 해서 간 곳이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기서 나온 철갑상어도 인공적으로 키운 거였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거의 수영장만한 수조가 철갑상어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네. 이뿐 아니라 북한은 자라도 양식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 표현을 빌리면 자연 상태에서는 4, 5년이나 걸리지만 1년 만에 소뚜껑만한 크기로 자라서 한 번에 수백 마리씩 이렇게 식당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두메산골까지도 양식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얼마 전 노동신문에 크게 보도된 곳인데요. 자강도 송원군에 있는 송관리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높고 낮은 산으로 둘러막혀 있는 산간 오지인데요. 이곳에 양어장이 분명히 있고 한 해 금잉어 등 수만 마리 새끼 물고기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서 해마다 수천 마리 물고기를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 통계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북한 전역에는 이 같은 양식장이 약 한 4,500개가 넘게 있는 것으로 통일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메기 양식장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시찰을 하면서 격려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네. 조선두광TV 보도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순천 메기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못들마다의 메기들이 욱실거리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 평양 대동강에는 그물로 된 이동 양어장까지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 바다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로 치면 서울 시내 한강에 물고기 양식장이 있는 게 잘 상상이 안 되실 텐데 북한 매체 보도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동식 그물우리 양어장이 산뜻하고 멋있으며 날마다 별무대에 가는 평양시의 모습을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는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양어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 뭘까요? 먼저 그 선대 유훈을 관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김일성 주석 할아버지죠.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관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집권 1년 차인 2012년 4월 15일에 우리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평소에 밝힌 최고 이상이 그 쌀밥이죠. 인민들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고 네.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도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신이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봅니다. 일단 양어를 통해서 식량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물고기는 훌륭한 그 단백질과 무기질 공급원입니다. 북한에서 양식업이 본격적으로 강조된 것은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식량 부족 사태를 물고기 양식으로 극복하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물고기를 아무리 양식한다고 하더라도 돈 있어야 사 먹지 않겠습니까? 배급해 주나요? 예, 식량을 전부 배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배급률이 약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 적네요. 그래서 쌀이나 물고기 등 생필품은 주로 장마당에서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탈북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어장을 많이 운영한 것도 좋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살게 되는 계층에게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물고기는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이 양어장을 많이 홍보하는 그 이면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성의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눈비구름들이 지나간 뒤 오늘 아침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특히 오늘 그동안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짙어질 것으로 보여서 추위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 모두 다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은 철원이 영하 10.7도, 제천 영하 9.2도, 파주 영하 8.5도, 서울도 영하 4.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다소 떨어졌고요. 또 찬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한층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평균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다소 밑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옷차림 계속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서울과 원주의 한낮 기온이 영상 2도에 머물겠고 청주 3도, 광주와 대구 4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기질도 좋지 않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대전, 세종시는 종일 나쁨 단계, 그밖에 수도권과 충남, 전북, 강원, 영서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고 또 아침까지는 충청 이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여러모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2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